안녕하세요. 치과건강보험 2014-15 제대로 공부하기 프로젝트 2탄 지각과민 처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지금쯤 우리가 임의비급여, 그죠? 첫 시간에 우리가 최근 그 치과건강보험의 어떤 그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 기본 공부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이제 임의비급여라든지 이전 그 네거티브 리스트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데, 첫날 첫 강의를 듣고 갑자기 지각과민 처치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2탄을 급작스럽게 갑자기 지각과민 처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개념만 쭉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테크닉 짚어주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2탄 지각과민 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문 창간호입니다. 저희 신문 창간호인데 지금 신문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왜 지각과민 처치를 사람들이 물어보느냐. 저희 신문 창간호에 그 신평원 직원분께서 11페이지에 이렇게 칼럼을 하나 써주셨어요. 신평원을 아십니까? 라고. 아무래도 신평원 그네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기본을 모르고 전화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런 취지로 쓰신 것 같습니다. 사실 치과 의사들끼리 모여있으면 맨날 신평원 직원들 욕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신평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부끄러울 만큼 치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에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도 마찬가지가 나 생각이 듭니다. 지각과민 처치랑 치석제거랑 같이 했을 때 삭감돼가지고 왜 삭감됐냐 이렇게 화내시는 원장님들 때문에 이제 그런다라는 내용입니다. 치석제거와 지각과민 처치를 같이 하면 조정되는가? 그죠?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쭉 있고요. 날짜를 바꿔 청구하면 되는가? 그건 허위 청구가 되겠죠. 그리고 지각과민 처치와 치석 제거를 같이 했을 때 치석 제거만 그러면 빼면 되는가? 이건 좀 안타깝죠. 그렇죠? 지각과민 처치가 더 저렴한데 더 비싼 치석 제거를 뺄 필요가 없을 텐데. 뭐 어쨌든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마침 옆에 이제 제 거 건강보험 제대로 공부하기 1탄에 대한 기사가 작게 나왔네요. 저도 이렇게 작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좀 크게 QR코드 크게 넣어서 넣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넣길래 제가 아주 2탄에는 아주 강력하게 여백을 좀 크게 두더라도 QR코드 크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로 검색도 가능하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되도록이면 QR코드를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한 2, 3탄 정도까지는 홍보 차원에서 아무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지만요. 네. 지각과민 처치는 가와 나로 구분됩니다. 가와 나로 구분되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보통 간단, 복잡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 복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길기도 길어요. 사실 그렇죠. 뭐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 복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각과민 처치 간단입니다. 간단은 우선은 진료비 변화가 조금 심하죠. 그렇죠? 원래 좀 조금씩 오르는 게 정상인데 조금씩 낮춰졌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원칙적으로 뭐 지각과민 처치 행위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뭐 치당 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1회당 6개까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6개까지 인정한다라니까 그냥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소 이온도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개를 딱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구강에 있는 뭐 대부분의 치아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불소 이온도포의 경우도 6개까지만 인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글루머를 바르거나든지 모든 이런 가에 해당되는 행위도 6개 이상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10개 해도 되고 15개 해도 됩니다. 청구가 6개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존, 보철 치료 시에는 인정되지 않겠죠. 인레이프를 해놓고 시리다고 해서 지각과민 처치하고 이렇게는 안 되겠죠. 당연히. 보철 치료도 크라운 벗겨놓고 시리세요? 지각과민 처치? 당연히 안 되겠죠. 체조 치료 시에도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도포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제가 청구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뻔히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게 가능하냐? 글루머 가장 많이 쓰죠. 글루머. 저도 많이 쓰고요. 한 10초, 20초, 뭐 보통 1분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MS 코트도 뭐 제가 사실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도 잘 모를 만큼 그냥 다 흔하게 나오는 재료고요. 슈퍼실은 저는 사실 써본 적이 없는데 경상도 쪽에 강의를 가면 슈퍼실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의외로. 뭐 그쪽 재료상에 참 잘 파나 보죠. 네. 그리고 오센 소젤이라고 저는 이게 되는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윤홍철 원장님 강의를 듣는데 윤홍철 원장님께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오센 소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걸로 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플로르도즈 같은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뭐 사실은 뭐 이게 따로 어디서 본 적은 없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플로르도즈가 되겠죠. 저는 제가 사실 이것도 오늘 강의하면서 찾아봐서 되는 걸 알았어요. 불소도포 자체가 모두 다 이 지각감 처치 간단으로 인정되는 줄 알고 시행하셨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문제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소 이온 도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르도즈 같이 이렇게 국소 도포하는 것들은 정해져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평원 직원분한테도 한번 여쭤봤더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어떤 약재든지 간에 언제든지, 그런 걸로 등재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등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우식증 상병으로는 청구가 안 되겠죠. 그죠? 가끔, 청구서 시험 볼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다음 중 지각감 처치 상병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중에 당연히 3번 상아지 우식증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우식증 상병으로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 과민성 상아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관성 마모 같은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치은퇴축 같은 경우도 거의 쓰시는 분이 없지만 그래도 치은퇴축 자체가 실행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겠죠. 다만 치주상병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치은퇴축으로는 인정 안 된다. 좀 해주다가 요즘 잘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전국에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치은퇴축으로 인정받았다고 또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제 K03.80 과민성 상아질이 저렇게 5차 개정일 때 아마 이게 그 기타 명시된 치아 견조직 질환이었어요. 그 전에는 물론 지각감증이었지만 그래서 6차 때 다시 과민성 상아질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것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불소도포의 산정 가능 여부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2013년 9월 3일자 덴탈 포커스에 보면 스케일링 보험화로 불소도포 뜬다. 연일에 스케일링 보험 되자마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제품 홍보하는 그 광고도 옆에 따로 있었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스케일링 보험화로 불소도포가 뜬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죠? 왜 스케일링하고 지각감염 처치를 같이 넣으면 안 됐느냐? 지각감염 처치와 치주 치료는 같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그전에는 막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그러다가 2013년 1월 7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치은 부위의 치유기간이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을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스케일링하고 일주일 안에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치과 원장님들하고도 이런 이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지각감 처치하고 치주치를 스케일링하고 지각감 처치를 같이 넣으면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왜 삭감하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심평원에서는 아니 스케일링하면 싫어 안 싫어?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또 어떻게 나가냐? 야 그러면 나 이거 지각감 처치를 먼저 하고 스케일링 했다. 이렇게 또 억지를 또 부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체조 치료를 같이 하고 나서 지압감 처치를 일주일 정도 후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보험 청구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보험 진료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지압감 처치를 청구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적어요. 왜? 저는 체조 치료를 거의 모든 환자들한테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체조 치료를 실시하면 사실은 거의 이 지압감 처치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우식증 치료라든지 체조 치료 말고 다른 치료 때문에는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우식증 치료, 보존 보철 치료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물론 뭐 부위가 다르면 가능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막 좀 이렇게 억지로 막 넣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절대 좀 시행하고 하는 걸 좀 청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체조 치료를 많이 하는 저로서는 지압감 처치를 사실 청구하는 빈도가 좀 대단히 떨어지긴 합니다. 좀 앞으로는 좀 늘려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으신보 하단에 광고가 나와서 제가 한번 오려봤어요. 우리 보험 청구가 가능한 지압감인 처치 상하질 접착제. 네. 이거는 그러면 아까 그 지압감 처치 간단이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복잡이라고 표현하는 지압감인 처치 복잡 나죠. 옛날 처1 항목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지압감 처치 나 복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압감 처치 우선 뭐 복잡 상하질 접착제 도포라고 했죠. 아까는 그냥 약물만 도포했지만 이제는 그 약물이 상하질하고 탁 붙는 그런 접착제를 말하는 거죠. 레이저 치료를 포함하고 있고요. 진료비는 7,780원. 아까에 비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비용입니다만 이건 또 다시 뒤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압감 처치 복잡은 6개월 이내에 재실시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아까 약물 도포 간단은 그러면 언제 재단장할 수 있냐? 통상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한 4회. 그렇죠? 약물 도포는 좀 자주 해줘야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불소 이온 도포 같은 경우도 한 4, 5회 정도 이렇게 해야 효과가 좋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루 6개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4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꼭 어떻게 뭐 이렇게 규정상 이렇게 한정치임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통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험 강사분들은 그게 딱 법인양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12번 된다 막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그런 거를 정확한 문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몇 번이 된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복잡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한 번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간단의 경우는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좀 몇 번 해줘도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그 1년에 몇 번 되냐 다음에 언제 되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어떻든 새로운 상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환자가 정말 뭐 매주 1년 내내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하루 6개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4주 가능하다라는 말이 그게 꼭 법은 아니다라는 거 그냥 통상적이라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과 복잡 둘 다 했을 때는 하나만 인정하겠죠. 물론 이제 당연히 복잡만 인정을 하겠죠. 그리고요. 하루에 6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까 간단도 6개까지 됐죠. 복잡도 6개까지 됩니다. 그런데 간단은 곱하기 6입니다. 곱하기 6인데 복잡의 경우는 곱하기 6이 아니라 하나 했을 때는 100이에요. 그런데 2개 있을 때는 20%씩 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 하면 100, 둘 하면 120, 셋 하면 140.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6개 하면 200%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얘는 곱하기 2밖에 안 되죠. 뒤에서 이따가 비용은 보게 되고요. 어쨌든 간단과 복잡 둘 다 6개까지지만 간단은 곱하기 6이고 최대 복잡은 곱하기 2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우리 지압감 처치 나의 이 복잡의 굴곡진 역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원래 이게 2005년 8월 1일 전까지는 100대 100 항목이었어요. 100대 100 항목.
그러니까 뭐냐면 수가를 딱 정해놓고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좀 속된 말로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유연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 100대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전혀 보조해주지 않고 모든 비용을 환자한테 다 내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가 민간 수가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일종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인레이 15만 원 100대 100 그러면 환자가 15만 원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간에 있는 비급여 수가가 모두 다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100대 100에 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이것 말고도 이제 뭐 측간확장술이라든지 몇 가지가 거기에 해당됐던 거였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얼마 청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담당자도 아 그래 이거 몇 건 안 됐구나 이거 그냥 급여로 전환하자 딱 전환했어요. 전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과의사들이 100대 100일 때와 보험 될 때와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2008년 1일자래 제가 알기로는 지갑감을 쳤지만 한 달에 몇백만 원 청구하는 치과가 생겨요. 일부가 악용을 하게 되는 거죠. 레이저 아마 300만 원짜리 중국산 CO2 레이저 하나 사다가 몇백만 원씩 청구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죠. 물론 이런 나쁜 일에는 꼭 보면 업자들이 그렇게 끼어서 업자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죠. 순진한 원장님들 많이 당하시고 물론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원장님들은 나는 왜 몰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몇백만 원씩 청구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 이유는 또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1월 1일자래 허가된 것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허가된 엑스레이, 허가된 그 레이저, 허가된 상하체 접착제만 하게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레이저는 허가된 레이저가 비교적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치각청 등록하는 비용도 되게 많이 드는가. 그런데 상하질 접착제 같은 것들은 식약청의 등록사항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1월 1일자로 확 줄어들었다가 수많은 약제들이 그 상하질 접착제들이 다시 이 허가받은 품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하질 접착제는 거의 다 인정이 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산정 지침도 이때 마련이 됩니다. 그 전에니까 그러니까 2005년 8월 1일 이후에는 8월부터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사실은 치아당 하루에 몇 개를 해도 언제 다시 해도 되는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 2010년 수가에서 11년 수가로 넘어갈 때 확 줄어버리죠. 반절로 줄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2012년도에 옛날 수가의 3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은 변동 없이 환상지수만 그대로 올랐는데 2010년도 수가 보세요. 21,000원입니다. 15% 가산하면 얼마예요? 24,000원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초진료 합치고 재진료 합치고 하면 이거 괜찮죠. 그러나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개 해도 상관이 없고 언제 다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당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오바 청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일부 치과 정책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좀 너무 보편타당하게 발생하지 않고 이 지역감 처치다 복잡이 특정 일부 사람들에게만 너무 남발된다라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많은 약제들이 이 지역감 처치다 복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뭐 SE본드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SE본드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죠. 근데 요즘 그 본드들은 어지간하면 다 등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는 그 상하체 접착제가 지역감 처치 복잡 나로 청구 가능한지 제로상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업체 확인해 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SE본드 쓰기 때문에 SE본드 뭐 제일 먼저 등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SE본드를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감 처치 그 복잡 정말 레이저인데 처음에 이제 됐을 때 사실은 오스템에서 판매하던 카보 키레이저만 가능했어요. 이게 물론 당시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SE본드도 잘 안 됐어요. 시스템프
뭐 그 하나 됐던가. 근데 지금은 뭐 지금 현재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다 되니까요. 지금도 카보 키레이저를 지금도 오스템에서 파나요? 제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딜러가 바뀌었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지금 이 정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지각감 처치 청구 가능한 레이저라고 해서 많이 파는데, 아마 여기 주식회사 이오니아에서 인수해가지고 저 레이저를 아마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레이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레이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실제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국악내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기전이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쪽 그쵸, 주식회사 이오니아, 아마 이게 다이오드 레이저인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더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각감 처치 연도별 청구 건수를 보면 그래도 최소한 늘고 있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2012년도 재작년 수가로 어쨌든 100만 건 정도 청구가 됩니다. 연 100만 건이란 이야기는 생각보다 빈도가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치과가 뭐 한 15,000개라고 감안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청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안 하는 치과는 전혀 하지 않고 하는 치과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잡도 엄청 증가하고 있죠. 예, 뭐 구체적인 그 산정 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잡 증가하고 있는데 제일 보셔야 될 거는 곱하기 10입니다. 곱하기 10을 했는데도 중요한 건 간단보다 복잡이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무리 이제 제각감 처치 복잡을 많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간단보다는 적다라는 내용이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200%까지만 산정한다면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간단은 생각보다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지 않고 있는 치과가 있다면 빨리 적용해 보시고 도입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두 진료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간단과 복잡을 초진을 했을 때 보면 간단이 19,390원이 나오네요. 복잡이 3만원 정도, 2만원, 3만원 정도 이렇게 초진에 나옵니다. 6개를 다 했을 때 진료비를 표현한 겁니다.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을 사실 6개 다 넣으려고 하죠. 왜? 6개 다 넣어봤자 2로 들어가니까. 간단은 6이 들어가지만 복잡은 2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씩만 넣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재진했을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재진료 4,000원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2가 참 안타깝긴 하지만요. 예,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원장님들께도 건강보험 강의를 하면서 원장님들께 직접 뭐 이걸 청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청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이구, 상병명을 치아에 마모로 넣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과연 지각감 처치는 누구의 진료 영역인가? 좀 풀이해서 말하면, 과연 위생사가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죠. 아마, 뭐,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환자가 어떤 치과를 좀 이렇게 문제 삼은 내용에서 직원이 지각감 처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어서 이제 복지부가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정확히 뭐 협회 그 임원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치협과 치위생사협회에다가 양쪽에다 질의를 보냈는데, 치위생사협회에서는 당연히 치과의생사의 업무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조금 모호한 답변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뭐 제가 입수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불소도포를 위생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보면 불소도포가 명백히 명시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건 뭐냐면 치의신보 가장 최근 거에서 제가 오린 겁니다. 뭐냐, 인레이 세팅을 치과위생사한테 시켰다가 그 원장님이 이제 500만원 벌금 낸 내용 그 기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 불소도포가 되어 있죠. 그럼 불소도포는 되는데, 그죠? 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는 되는데, 그러면 지각감염 처치를 위한 불소도포는 안 된다. 조금 말장난 같지 않나요? 시리지 말라고 불소도포 하는 거는 위생사가 할 수 없고, 썩지 말라고 불소도포 하는 건 된다. 똑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해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생사의 업무 영역이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공론화돼서 사실 보면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위생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위생사를 어떤 치과 의사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좀 특히나 치주 분야에서는 업무 영역 확대를 좀 확 시행을 해주고 좀 의외로 막 어떤 치과는 막 보철물 제거를 시키고 엔도도 시키고 이런 치과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규제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제 제가 보험의 보장성 얘기를 하면서 포지티브 리스트와 네거티브 리스트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치과 위생사의 업무 범위도 업무 가능한 것을 딱 규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규제를 위한 거거든요. 위생사가 이것 이외에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위생사가 우리가 라이벌입니까? 치과 위생사는 우리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치과 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제 생각으로는 네거티브 리스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과 위생사는 뭐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포지티브 리스트 규정을 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을 해야 그 금지 항목을 규정하는 것이 어떤 업무 범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심지어 엔도를 하거나 보철물 제거를 하거나 세팅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분야를 정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치주치료가 개원가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치주치료에 있어서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범위는 대단히 적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내년쯤 치주치료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도 어지간한 나라들이 보통 1년, 2년짜리 치과위생사를 나와도 대부분 다 치주낭 5mm 미만의 마취부터 RPE 큐레까지 다 가능하더라고요. 치과위생과에 입학하는 그 수준도 세계적으로 대단히 높고 가장 긴 기간 동안 교육을 제대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업무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 이 문제들은 우리 치과 의사들이 우리 치과 위생사들을 동반자, 경쟁자라고 생각할 때 업무를 어떻게 못하게 할 거야 이런 발상을 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들 그거를 같이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면서 치과 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예를 들면 표준 촬영 같은 그런 것들은 간단한 행위들은 간호조무사가도 할 수 있게 치과 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킨과 동시에 치과 위생사만이 할 수 있었던 내용들도 그런 비전공자들 일정한 자격 그런 교육이라든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비전공자들도 할 수 있게 업무 범위를 상호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뜬금없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제약감 처치를 봐가지고 좀 당황하신 분들 좀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막 몸에 좀 쑤시네요. 원래 되게 농담을 많이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카메라만 보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농담도 안 나오고,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좀 재미나고, 또 사실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숨겨진 이야기들을 못하네요. 숨겨진 이야기들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따로 만나서 오프라인 강의 홍보하는 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아마 같은 치과 의사신문 지면에 광고도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세미나니까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은 좀 더 생동감 있고 현실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지금 계획으로서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녹화를 해서 4주 분량으로 나누어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화요일 날 저녁 때 녹화를 2시간 정도 8시부터 10시까지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소수라도 그죠? 5명 이상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꼭 모셔놓고 좀 이렇게 재미난 농담도 하고 하려면 여기 카메라 보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자 있으시면 저의 업무용 핸드폰 번호 010-7582-1848로 문자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탄 원래 예정대로 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의비급여, 그죠? 임의비급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3탄을 꼭 들어보셔야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3탄에서 뵙겠습니다.